실제로 권익위에서는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서 이 선물로 받은 가방은 대통령 기록물이 맞다. 그래서 종결 처리한 거다. 어차피 배우자는 처벌 조항도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아니, 그거 자체가 모순인 게 네.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대통령 기록물인 거예요. 근데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이게. 평범한 가정주부가 받은 거 아닌 무슨 선물 받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스텝이 완전 꼬이는 거예요. 네. 매번 얘기할 때마다 논리적으로 그 스스로의 논리가 안 맞아.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모든 걸 법기술의 논리로 설명하다 빚어지는 오류 같아요. 사실 그거는 법 이전의 문제였거든요. 네. 내가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방구를 꼈어. 네? 그러면은 네. 항상 똥 아니면 방구. 그 전달력이 빨라서. 예. 그러면은 좋습니다.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지만 나 법에 걸린 건 없어. 그건 그렇죠. 뭐 그럴 때는 깔끔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주책 없이 방구 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니면은 슬며시 고개 숙이고 물러나든가 네. 이런 염치와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변 사람들이 째려본다고 해서 제가 법을 어긴 건 없지 않냐고 되래. 호통을 친다 이거요. 네. 그럼 우리 일상의 99.9%는 사실 법하고 무관한 겁니다. 그게 뭐 잡혀갈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러는 부분들에서 처리해야 될 영역을 놓치고 그 다음에 법을 앞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방구 낀 게 왜 범법이냐? 무슨 법 어긴 거이냐? 이런 식으로 뭘 수습책을 항상 하다 보니까 네. 이번 명품 백이 그런 겁니다. 이거는 위법 소지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뭐 박제하지 못해서 어쩌다 하면은 그 다음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도 실수할 수 있구나. 우리도 법 앞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취약함이 있었고 정말 통절하게 반성한다. 이랬으면 지금과 논란이 여태까지 있을 리도 없고 네. 그러면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네. 뭐 이래 나가고 법리로 말이에요. 되어가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최재형 목사는 나는 그거 뇌물이었다, 청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근데 방귀가 이제 이해는 잘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네. 그거는 고의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관략근 조절의 실패로 인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고의성이 확실하잖아요. 이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 거를 알고 미리 카톡으로 어떤 거를 갖고 가겠다는 예고까지 했고, 이걸 이 사람이 오면서 갖고 오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네. 불러들여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구하고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 같아요. 오히려 네. 바뀔 수 있어요.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비난 가능성이 더 커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어느 날 법기술자들이 시사계에 많이 들어오고 국회가 온통 법기술의 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빠진 편향성이 있는 것 같아. 일단 법으로 설명하고 싶은 그러나 정치라는 거는 법 그 이상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옛날에 진나라가 최초로 한비자 법가사상으로 집권을 해가지고 최초의 성문법을 만들어 가마솥에 새겼어요. 네. 그때 법은 종이가 없어가지고 후대에 명확히 남기려고 쇠에다가 기록을 했거든. 그 소식을 들은 그 순장과 맹장가가 이제 천하가 망했구나. 덕으로서 예로서 우리가 이걸 통합해야 되는 사회가 네. 저놈의 강제 규범을 정해서 망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논쟁한 대로 3,000년째 지금 네. 이게 뭐가 옳은 얘기냐로 논쟁을 하기 때문에 네. 원래 육아와 법가가 만나면 사이가 좋은 적이 없어. 3,000년을 싸워. 3,000년을.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의 그 건조물 침입죄 그다음에 이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이 돼가지고 오늘 피고발인 조사가 있는데요. 들어가면서 기자들 앞에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백을 돌려달라. 예,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요구하겠다. 디올백, 샤넬 화장품 제가 제 돈으로 사준 것입니다. 이제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호위모사들한테 숨어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자신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명품백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분명히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처벌받겠다 말씀하십시오. 얘기했어요. 아니 뭐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하면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고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에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는 것이니까 그 창고에서 찾아서 돌려주면 되죠. 그리고 누가 봐도 대통령 기록물로 잘못 지정됐던 거잖아요. 네. 대통령 기록물일 수가 없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어야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는데 명백하게 그 요건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잘못 수령한 거기 때문에 돌려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돌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그놈의 디올백이 지금 어디가 어디 있는 거예요 거야? 도대체? 거기에다 향수는 썼다면은 대통령 기록물 훼손죄 아닙니까? 횡령이죠. 국고횡령. 국고횡령죄. 네. 아, 이거 참- 술은 술도 마셨으면 그 똑같은 거죠. 국고횡령죄? 아니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그 처벌 조항이 있는데 네.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와. 대통령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뭐 이렇게 은닉하거나 그러면 이게 하면 그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 평생 그거는 그거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죠. 다 대상이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5년 이상의 5년 이하의 5년 징역. 이하의 징역. 맥시멈 5년. 근데 일단 이제 이명수 기자가 폭로를 한 겁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산 거니까 이거 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재형 목사님이 그 내가 사준 양주, 그 다음에 뭐 그 전통주, 뭐 이런 거, 뭐 무슨 고급 스탠드 이런 것도 다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닌데 내 네. 취지는 네. 너희들이 잘못 지정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 돌려줘라. 그거는 네. 사적인 선물이었지 대통령 기록물로 내가 전달해 준 게 아니다. 네.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거의 풀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물이라고 하지 말아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회의할 때. 참석한 권익위 회의.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권익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뭐 대통령 비교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명품백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실제로 아르헨티나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체코 대통령 스페인 국왕 만찬에서 받은 거 뭐 이런 거예요. 하지만 최재형 목사가 그건 대통령 기록물이죠. 맞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주장을 이것도 자료를 싹 다 회수해 갔다는 겁니다. 권익위원들한테 이 논리를 제공해주고 그 기록은 도로 회수해 갔다라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되는 게 네. 정상 외교를 하면서 상대국의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고 네. 그거는 당연히 기록물 보관 창고로 가는 게 맞죠. 저도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통령 관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보니까 관저에 이렇게 한쪽 그 공간에 뭐 시진핑이나 뭐 이런 정상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전시하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서 그게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로 옮겨지는 거죠. 네.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대통령 네. 기록물이 될 수 없는 구조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뇌물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 근데 아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물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직자 신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다만 이 사안에 있어서는 특정 범죄 가중법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죄 내지는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의혹이 짙은 것이죠. 그러니까 뇌물죄가 아니고 다른 죄명의 의혹이 있는 것이니까 뭐 법률적으로 엄격히 따져서 뇌물이라는 용어는 안 맞다. 근데 그런 의미로 뇌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혀 죄가 안 된다는 의미로 쓰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법리적으로는 안 맞죠. 왜냐하면 혐의가 있으니까요. 네. 이거는. 그 한겨레 신문이 2003년 5월 23일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인사청탁 수뢰 구청장 부인 영장 이 제목입니다.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가 전날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 5,200만 원 받은 혐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송모 광주 광산구청장 부인 이모 씨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당시에 결국 부인이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거 몰랐다. 이렇게 했지만 당시에 결국에는 검사가 대통령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다 불러가지고 조사하겠다고 했었고 조사한 걸로. 그때 죄명이 뭐로 영장이 청구된 제3자 거예요? 뇌물 취득. 제3자 네, 뇌물 이렇게 취득. 했다는 건데요. 그거는 그러면 구청장도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네.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인사 관련된 청탁이었으니까. 2003년이요? 2003년. 그때 저하고 같이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예요. 그래? 윤석열 검사 같이 하고 일했어요? 광주지검에 같이 있을 때요. 그때 2003년도에. 혹시 이 사건 기억하세요? 기억은 안 나요. 이 사건은 그뭐 기억나요? 그렇게 큰 아주 사건은 큰 사건은 아니었던 대충 것 이러면 같은데. 다 이렇게 구속시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왜? 야, 그때 같이 계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법조인이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려고 1999년에 온로비 사건을 네. 찾아봤는데 네. 이런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리한테 교과서적인 선례를 남겨준 사건으로 보여져요. 당시에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연정화가 연정화 씨가 네네. 그 신동아 그룹 최순영 부인의 회장의 부인은 이향자 씨로부터 그 온로비를 받았다는 사건인데 네. 당사자들 최순영 회장이나 김태정 검찰총장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누굴 넣냐면 강인덕 통일부 장관 부인 배모 씨를 넣었더라고. 네. 그래서 연정화를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장차관 장관 청장 부인 그룹 회장 부인이 네. 저 앙드레 김 의상실에서 만난겨. 거기서 모피 코트를 한번 입어보라 그랬대. 네. 근데 그때 가격으로 1,380만 원인데 현재 가격으로 5천만 원짜리 모피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그해 연말에 차의 트렁크에 포장이 돼서 배달이 돼 온 거야 연정화 씨한테. 나중에 돌려줘. 근데 돌려준 날짜로 며칠 동안 국회 청문회에서 네. 공방이 붙었는데 1월 5일이냐 7일이냐. 왜냐하면 갖고 있었던 기간에 길이에 따라 받을 의사가 있냐 없냐 이 논란이 붙어가지고 이래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 당사자들은 몰랐고 배우자들이 의상실에서 벌어진 건데 네네네. 이게 김대중 정보를 들었다 놨다 한 사건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특검 1호가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검. 최병모 특검. 네. 우리나라의 특검이란 제도가 처음 실행된 게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제 기억에는 특검 1호는 저게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맞아. 그게 뭐 통합됐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네. 조폐공사 이거 하고 그다음에 온노비하고 이거를 갖다가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을 넣어서 당시에 특검이 이걸 다 하는 걸로. 그랬었나요? 네. 하여튼 그때 라스포사라는 의상실이 유명해졌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모피는 라스포사가 아니고 앙드레김이었군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라스포사는 로비스트입니다. 네. 이 신동아 그룹과 여하튼 의상실과 이렇게 해서 하는 이걸 하는 일종의 최 회장 로비스트. 근데 로 많은 등장을 국민들은 그때 앙드레김 선생님이 안녕하십니까 본명? 네. 김복남입니다. 아니 그래서 청문회가 사흘간 열렸는데 네. 국회에서 결국은 증인들이 극단적으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막 성경에 손을 얹고 막 알겠습니다. 울고불고 하다 보니 네. 밝혀진 것은 앙드레김의 본명이 김복남이었다는 사실밖에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밝혀진 게 그러니까 없어요. 중요하게 이 사건으로 다시 집중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왜 명품백을 주었냐 몇 가지 청탁하고 싶었던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김창준 그 미 연방 하원 의원의 뭐 국정자문위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충원 안장 문제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청탁이 있었고 실제로 검토해서 그 관계가 뭐 불가능하다라는 걸 통보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청탁은 성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재형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그 심각하게 느껴지던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대통령을 사칭했다. 본인에게 접견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 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디올백이 국가 기록물로 분류돼 가지고 보관 창고에 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선물 역시 국가 기록물 창고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쓴 책들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발견이 됐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국가 기록물 손괴죄를 저질렀다고 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사칭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른바 우리 속담에도 왜 베갯머리 송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옛날 사또한테 직접 뭐 청탁하기가 어려우면 그 부인을 통해서 하면 밤에 이렇게 전달이 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로부터 베갯머리 송사라는 네, 말을 네, 네. 썼잖아요. 예. 이것도 같은 구조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김창준 전 미 연방의원과 관련한 일을 알선한 것까지는 드러났잖아요. 네네. 대통령실의 과장 그리고 보훈부의 간부가 그거를 알아봤고 또 최재형 목사에게 연락을 해줬잖아요. 뭐 네. 된다 안 된다 절차가 어떻다 뭐 이런 거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청탁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떠나서 일단 알선까지는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단지 거기서 문제될 거는 대가냐. 알선의 대가로 명품백이나 고가의 화장품이 왔다 갔다 한 거냐. 네. 아니면 대가성 없이 이거는 의례적 선물이고 이 선물의 수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알아봐 준 거냐. 네. 요 결정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권익위에서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냥 조사나 수사 없이 종결. 이게 이제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이렇게 조사나 종결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거고 그리고 내용상으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여러 자리에서 본인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자격사칭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있군요.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김건희 특검법,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루 만에 발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그 젊은 최고위원 출신이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통과는 처음에는 안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네. 통과는 되지. 네, 통과는 네. 되고 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겠죠. 전광판에 다 나오니까. 예. 근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네. 그거는 그때 정치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9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3분의 2를 넘길 수 있으니까. 근데 9표 정도의 이른바 이탈표가 나올까?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겠죠. 글쎄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적지만 결집도는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때만 해도 안철수, 조경태 등 소신 발언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108석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108번뇌 같잖아. 그래가지고 뭔가 뭔 상징성이 있는지 의외로 저기 뭐냐 보면은 내부 구심력은 강해지는 건데 이게 2021년에 미국 공화당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 그 저기 1월 6일 날 무슨 트럼프가 대선 불복 연설을 하고 폭도들이 의사당을 쳐들어갔는데 예. 이때 공화당의 의원 한 17명 정도가 트럼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명은 트럼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탈표입니다. 네. 그때 공화당 의원이 263명입니다. 거기서 7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앞서 비판했던 사람을 포함해 17명이 그 다음 회기에 몰살을 당합니다. 전멸, 완전 몰락. 다 아예 예비 선거 단계에서 탈락해. 그래가지고 순도 99%의 트럼프 옹호자로 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해서 흑인 삶도 소중하다는 그 저기 시위가 그때 많았잖아요. 네. 거기에 백인이 총기 난살해서 2-3명을 자동 소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옹호합니다, 공화당에서. 그게 트럼프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을 반대하던 의원들이 돌아서 가지고 이제 다시 결집이 됐거든요. 그게 오늘날의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21대는 선거라는 어수선하고 잠시 리더십이 뭐 공백 비슷한 상태에서 다소 틈이 존재했다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뜻밖의 소신 행동이나 말을 들어왔는데 이제 그마저 없어지는 게 네. 2021년 1월에 공화당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은 못 건드려요 그거를. 감히 누구든. 가끔 뭐 경선에 나와서 트럼프에 도전하는 깔짝깔짝하는 거 보이다가 한두 달이면 사라집니다. 거짓말 같이 사라져요. 전부 트럼프한테 충성맹세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하고 점점 손을 많이 잡고 있고 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저는 시각이 약간 다른데 네.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마다 선거를 해요. 그 네. 과정에서 아무래도 공화당의 그 트럼프 지지층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대통령 임기보다 길잖아요. 자기 선거가 없어요. 맞아요. 이 정부 이내에. 네. 그렇고 지난 그 과거를 되돌려 보면 처음에는 이탈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게 정말 한계치에 이르러서 버티다가 나뭇잎 한 장만 더 얹어줘도 무게가 늘어나도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확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상황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내가 여기서 무게를 조금 더 보태면 확 무너질 거냐 무너지지 않을 상황이냐를 판단할 거예요. 네. 상황상 그래서 이게 거의 나만 보태면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옮겨가서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럼 그쪽으로 확 쏠리죠. 우리가 지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봤잖아요. 그때 그렇죠. 소위 이탈표가 한두 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확 쏠리잖아요. 60몇 표 나왔죠. 의원들 똑같아요. 예. 아니 근데 저도 이번에도 그 차이를 보는 건데 네. 내가 이번에 이 선거를 보면서 한국의 이 여론 선거 지형이 엄청나게 혁명적 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고 내가 느끼는 대목들이 있어요. 네. 과거에 지금도 언론에서 말을 하지만 뭐 소위 말하는 중도층 표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게 허상이더라고요. 내가 실제 선거에서 보니까 존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양 쌍봉곡선의 정점만 있었을 거고 그 중도층 표심이 있으면 제3지대가 그래도 조금 더 나는 살아났다고 봐요. 그러나 존재하지 않았다. 일부 미약하게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합리적 그 지성이나 어떤 중간지대 또는 완충지대 이성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지난 4년 전에 비해 가지고 확연히 줄어드는 이게 뭐 발전인지 퇴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양쪽의 쌍봉곡선으로 이게 그 극화되고 그 결집되는 양상을 확연하게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2대 국회 초반부는 이 관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봐요. 이런 초반은 식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저 짝에서 이제 의원들을 결집하고 규합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네. 지금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이제 야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거기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네. 이화영 판결이 나와. 네, 네, 조국 네. 대표 언제 대법원 판결 나올지 네, 모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쌓여봐라. 이 판은 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진다고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꾸로 우리가 이 정부가 버틸 수 있냐 그러지만은 야당은 버틸 수 있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 대척점의 뭐 시나리오를 찾아낸 것 같더라는 느낌이 들고 그게 빗장 수비 형태 운영으로 바뀌더라고. 지금 최상병 보십시오. 그 많은 공직자들 중에 한 명만 바른 소리하면 저 판은 무너지거든요. 근데 생각외로 강고해요. 정말 단단해. 아니, 이게 근데- 빗장 수비로 딱 걸어 잠그고. 아니 근데 최근에 어제 오늘 나온 보수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일단 그 상임위에서는 7개라도 받고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뭐 좀 우리가 창피하더라도 7개 받아야 된다. 모양은 빠지더라도. 네, 모양은 빠지지만 법사위 못 챙겼지만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 아니 국회의원 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은 못 앉고 계속 땅바닥만 앉아가지고 이게 되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웰빙 귀족 정당 DNA가 이렇게 좀 더 쌓여가면 이거 우리 더 국민들한테 표를 못 받는다. 이제 이런 내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